안녕하세요, 정은동입니다. 오늘 뭐 날씨가 좀 춥고 감기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옷을 좀 뜨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김문 작가가 쓴 그 장편 소설 작가 김문 씨가 쓴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처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영화 영웅,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그 암살하는 영화 영웅이라는 것도 대한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라고 쓰죠.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 땅 하얼빈에서 암살하는 스토리입니다. 김은 작가가 쓴 하얼빈이라는 소설, 또 영웅, 제가 본 영웅, 요걸 이제 엊그저께 봤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영화를 조합해서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깊고 아주 의연한 애국 충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개화기 이토 히로부미의 활약을 보며 한국에는 당시 이에 필적할 인물로 과연 누가 있었나 곰곰이 뒤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잘 아시겠지만 1841년생입니다. 1841년.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40년 후 1881년 40세의 나이에 우리가 흔히 명치유신이라고 부르는 쿠데타를 완성하고 이름뿐이던 천황을 전면에 내세워서 중앙정부를 만들고 강화하고 지방의 그 토착 세력을 평정해서 지금의 통일 일본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가 청나라와의 전쟁, 청일전쟁이라고 그러죠. 또 러시아와의 전쟁, 러일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보조약을 맺은 게 1905년, 그리고 4년 후 1909년에 러시아의 하얼빈으로 가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때 이토 나이가 68세입니다. 1909년. 그때가 1975년생 이승만 34세 나이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토가 죽은 게 1909년 68세고 이승만은 34세, 이토보다 35살이나 어린 이승만은 34세 나이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 이토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며 서양 문명을 배척하는 양이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에 나섭니다. 조선에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며 나라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근 것과 비교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40세에 정부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제국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고 절대주의 정부를 확립하고 내각제도를 도입하며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 됩니다. 40세에. 이후 이때 이토의 이력은 화려하다 못해 자리가 없어서 벼슬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1888년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추미론 의장, 그 이듬해 1889년에는 제국헌법 반포를 하며 동시에 귀족원 원장, 그리고 2차, 3차 내각 수상, 또 1년 후 1900년에는 입헌정회라는 걸 만들어서 4차 내각을 조직하고 실력자로 남습니다. 또 1년 후 1901년에는 그 자리마저 사퇴하고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주장했고 1904년 러일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바로 이듬해 1905년 조선에 특파대사로 와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초대 한국 통감에 취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후 있을 강제 합방 틀을 만들고 1909년 조선 통감을 사임하고 다시 추미론 의장이 되어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를 잇는 그 철도 건설 협의를 위해서 러시아의 재무장관을 만나러 하얼빈에 갔다가 그곳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만하면 일본 지폐, 일본 돈 1000원권에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또가 68세로 1909년 죽은 그때 34세의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 이승만 얘기는 제가 자주 해드렸고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를 또 했습니다만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초석을 놓은 최대의 공로자이며 건국까지 한 건국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태도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집회에 쓰인 인물 중 왜 하필 신사임당이 들어갔어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의아합니다. 퇴계 선생이 있고 이제 충무공 세종대왕이 있지만 5만원권 집회에는 신사임당이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의아합니다. 신사임당을 소개하려면 율곡이 선생을 알아야 하고 또 율곡이 선생을 이해하려면 이기이원론이니 이기이론론이니 하는 당시의 성리학을 또 배워야 합니다. 율곡 선생이나 어머니 신사임당을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 한국인으로서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신사임당을 이승만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저는 조만간 지금의 5만원권 화폐에 그려진 초상화가 신사임당에서 이승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두 종류의 화폐가 같이 쓰이더라도 꼭 이승만이 우리 생활에서 잊히지 않고 기억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통일 한국의 상징성 있는 통화로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주류 계급을 흔히 앵글로색슨계 미국 신교도를 뜻하는 와스프라고 그럽니다. WASP,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화이트의 W, 앵글로색슨의 A와 S,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분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제 한때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앵글로색슨이란 말이 좀 아리송하죠. 그런데 이게 몇천 년을 살아온 영국의 본토박이 백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앵글로색슨, 몇천 년을 영국에서 살아온 백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그러니까 9월부터 언제 시작되는 영국의 초가을인데 9월부터 영국의 초가을이 시작되면은 끊이지 않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우기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하죠.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교복 입은 학생들은 덜덜 떨면서도 짧은 바지와 치마로 된 옷으로 버팁니다. 입술이 하얘지도록 추워도 웬만해서는 옷을 껴입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위에 스웨터를 하나 걸치는 게 아주 적이죠. 그게 아마 전통이 돼서 세계도처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소리를 듣게 해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꼭 않겠지만 영국인은 다른 유럽인들과 달리 유난히 얼굴이 하얗습니다. 해구경한 날이 적다는 거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이 와스프,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화이트 앵글로색슨 백인, 앵글로색슨계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 문명의 주류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전체 세계 문명의 주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문명의 주류를 무기, 병균, 또 쇠, 물질로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책으로 청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30년도 전에 발간된 책인데 인류의 문명사를 사회적, 물질적 측면에서 그 요인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청균쇠, 총과 세균과 쇠 때문에 세계 서구 문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책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헬릭이라는 교수가 기독교 문화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구만의 심리 구조와 습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유대교가 아닌 예수의 기독교가 지금 서구인들의 심리와 습관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걸 웨어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웨어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별나다 괴상하다라는 뭐 별거 아닌 뜻인데 저희가 보통 아유 저놈 참 웨어드하네 그러면은 괴상한 놈 그런 뜻입니다. 웨어드. 그렇지만 이 책은 그 웨어드가 웨스턴 서구에 교육받은 educated 또 industrialized 산업화된 리치 부유한 데모크라틱 민주 그래서 서구에 교육받고 산업화된 부자 민주주의의 머리글자를 딴 게 웨어드인데 이 서구에 교육받은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사람들 이런 5가지 특성 때문에 서구가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뭐 아랍 문명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지만 그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 서구 문명이 바로 이 웨어드다. 웨스턴 교육받고 에듀케이티드 인더스 산업화가 되고 리치 부자고 데모크라틱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서구의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관행을 쫓아가지 않고 분석적이라고 그 헨릭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성취가 인생은 사는 목표다 이렇게 믿고 이런 특징 때문에 오늘날 서구가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심리를 조장한 주된 원인이 그 배경에는 바닥에는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중세 기독교가 바꿔놓은 유럽의 가족제도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친족과의 결혼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믿었고 예수가 태어난 300년 후인 315년 공의회에서 형제의 부인, 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부인과 결혼을 하거나 또 근친 간의 결혼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족 간의 결혼은 유럽에서 서기 1000년부터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의지하는 전통생활,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전통생활에서 각자 도생하는 자유가 중요해진 거죠. 이 자유가 그 서구인들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중국 같은 그 농경사회는 함께 모여서 이제 농사짓고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의 생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중국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이 저자가 인간 진화 생물학 교수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책값이 42,000원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십시오. 어지간히 두껍겠죠. 42,000원이니까 뭐 저는 아직 살 엄두를 못 냅니다. 돈도 돈이고 분명히 이렇게 두꺼울 텐데 한 700~800치 될 것 같은데 이걸 읽기 시작하는 게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뭐 두꺼운 책이라는 게 사실 그 신문에서 그대는 짧은 알맹이를 뭐 주저리 이렇게 뭐 90% 이상 이렇게 썰을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뭐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두꺼운 책이라는 게. 그래도 뭐 책을 쓰고 출판까지 했으니까 사주는 것이 문명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뭐 좀 고민이 되는데 42,000원.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서 이거 700~800치 되는 책을 언제 읽나 그런 고민이 되는 책인데 아무튼 저자가 얘기한 게 기독교 정신이 오늘 서구인들의 정신의 밑바탕이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짧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만으로부터 얘 친구를 차버렸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중국과 국교를 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곧 한중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저도 대만과의 단교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그게 바로 5년 전인 2017년입니다. 한중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5년 전인 2017년인데 당시 노용민 주중대사가 한중 양국은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추미애는 그 당시 민주당 대표로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에 가서 연대와 협력으로 인류 문명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시진핑 앞에서 한중은 운명적 동반자 또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뭐 큰 높은 산이고 우리는 뭐 조그만 산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속내에 어떻든 경제적으로 뭐 좀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중국이 북한이 개혁, 개방 그리고 핵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겠죠. 뭐 우리가 잘하면 중국도 잘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중국은 북한의 폭주를 감쌌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도 거부하더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한편이 돼서 유엔 안보리를 식물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경제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다 싶으면 완력을 과시하며 우리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지가 과거 코로나 사태로 왕창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늑대 전사, 전략 외교라고 그러죠. 늑대 전사 외교를 표방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전략 개념으로 이미 설정했고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바다로 이렇게 면해 있는 동남아의 국가들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등거리 외교가 우리의 운명, 이해찬이 그랬습니다. 그런 해괴한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놓고 등거리 외교를 한다. 문재인도 언제나 언론이 진실한 것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을 아는 그런 못난 사람들이 얼빠진 놈들입니다. 음식점으로 위장한 중국의 비밀경찰 사무소가 조만간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최소한 시진핑이 지도자로 있는 한 한중 운명 공동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고 새로운 형태의 조공을 만들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대만 무력 통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국이 김정은의 남한 무력 통일은 반대하겠습니까? 김정인이 보낸 드론이 오히려 우리의 드론 개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종종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어떻게 뽑느냐, 누굴 뽑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